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다우가 0.48%, 나스닥이 0.65%, S&P 500이 0.37%, 러셀이 1.44%로 러셀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장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하락세가 조금 일단 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고 아침장에는 좀 아무래도 ADP 민간 고용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힘이 꺾이는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관세 문제로 인해서 러셀이 좀 많이 올라갔던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1.7% 정도 하락을 했고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좋았죠. 9% 넘게 갔고 AMD는 하락했다가 올라갔던 모양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일단 주가가 좀 하락했고 반도체 장비도 역시나 좋았죠. 자, 근데 엔비디아는 좀 안 좋았고 마소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구글과 메타 상당히 좋았고 자, 그다음 테슬라도 상당히 좋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빅테크는 나쁘진 않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도 일단 파이낸셜 분야는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게 되면 아침장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ADP의 민간 고용 무인소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와서 그다음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저 5장에도 조금 일단 관세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죠. 자, 그렇게 하다 장막판에 가서 계속해서 꺾이는 모양이 있다. 아직까지는 힘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수에 훈풍이 불었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ADP의 민간 고용이 있죠.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측치가 32,000년인데 실제치가 42,000원에서 좋게 나왔고 또 저번에 마이너스 29,000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일단 훈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ADP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지난달은 두 달간의 부진한 고용에서 반등이 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반등이 광범위한 부분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었고 교육이라든지 의료, 무역이라든지 운송, 공공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또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라든지 정보 레저 적개급 분야에서는 3개월 연속 일자리가 감소됐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일단은 좀 넓게 스프레드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민간 고용주들은 7월 이후에 처음으로 10월에 일자리를 늘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보고된 수치에 비해서는 고용이 상당히 미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임금의 상승률은 1년 넘게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이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용도 별로 없는 데다가 잘리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클 버리 이야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단기 투자 자체를 본다면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고 팔란티의 수요를 환하게 했지만 그의 거래는 아직까지도 그의 수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 버리의 지금 이제 거래 자체가 수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수중이 있다면 그러한 약세 배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이유를 본다면 현재 3분기 중에 어느 시점보다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자, 거기다가 9월 말 이전에 매수한 풋옵션 자체 매수 가격, 그 다음에 행사 가격, 스트라이크 이런 것 프라이스가 지금 이제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자기가 훨씬 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자기의 풋옵션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지하면서 올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다음 팔란티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8월에 주가가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풋옵션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풋옵션을 그때 일단 지금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락세 동안에 손익분기점에만 근접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추정치는 지난달 동안에 시간 감소로 인해서 옵션 가치 하락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주식은 원웨이죠. 한 방향입니다. 사서 팔면 끝나는데 선물은 사고 팔고 다 되고 있죠. 두 가지 투웨이입니다. 투웨이인데 옵션 여기다가 시간 가치가 있죠. 시간 가치가 같이 플러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옵션의 가치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더 힘들죠. 레버리지에다가 지금 시간까지 해야 되니까 만기가 있는 상품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락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것까지 반영이 되면은 지금 이제 자기는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그렇게 일단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는 7%, 그 다음 팔란티는 5%를 더 하락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두 가지 포지션 모두에서 큰 손실을 보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두 포지션에서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버리가 일단 조기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떨피네프 마감일보다 일주일 일찍 앞서가지고 지분을 제출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헤지펀들은 일반적으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다립니다. 즉 말해서 7월달, 8월달, 9월달 했죠. 했으면은 45일이니까 11월 15일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떨티네프 공시를 시작하는데 45일 이후니까 자, 근데 지금보다 훨씬 일찍 했다는 겁니다. 왜 일찍 했냐? 자, 이제 포지션이 있어서 일찍 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고 또 시장의 확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셧다운 재개라든지 이런 관련된 반등으로 인해서 단기 투자가 타이밍이 좋지 않아 보이기 전에 아무래도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했다.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포지션이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의 포트폴리오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주요 거래에서 빠르게 요즘에는 청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지금 이제 손실이 난다는 것들, 그 다음 떨티네프 마감일보다 빨리 공개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또한 엑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일단 모호한 게시물도 올렸죠. 그래서 거품이 생기기도 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하지 않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 시장을 갖다 판결하기는 힘든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마이클 버리의 경고 이후에도 AI 붐이 기술주 주도로서 랠리에 불을 지피면서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23년도에 X에서 매도라는 단어를 메시지를 게시하면서 자, 그때도 매도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기사를 하나 보시기는 헤지펀드와 기타 대형 투자자들이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기술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대형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은 기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데이터에 따르면 헤지펀드와 기타 대형 투자자들이 2023년도 7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서 기술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순기술의 단일 주식 매도가 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이치뱅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난 24시간 동안의 기술주 밸류에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강타하면서 위험 회피 영향이 많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러한 움직임은 단 하루의 매도세에 불과하고 있지만은 시장의 분위기는 뚜렷한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주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축적이 더욱더 힘을 얻는 데 있어서는 M7 지수 자체가 S&P 500 지수의 나머지 지수와 괴리되면서 현재 주시장의 집중도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즉 말해서 M7 지수가 지난 몇 주 동안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동일 가중 지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중치가 없는 지수들, 자, 그런 것들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0월에 하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M7하고 나머지 일단 500개 중에서 493개하고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쪽에서 어느 정도 중량 갖다가 밸류에이션 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에 반등은 일단 시도하고 있지만은 AMD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들.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인텔 역시도 3분기에 애널리스트의 실적이나 매출 예상치는 상회를 했는데 순이익 전망치에 대해서는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데 거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은 소강 상태가 될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엄청난 랠리에 힘입어서 이 메모리 주식이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이제 샌디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주당 125달러에서 230달러에서 상향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월 24일에 웨스팅 디지털에서 분사되면서 나스닥의 주당 36달러에 상장된 후에 한 440%나 급등돼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향후 몇 년간의 매출의 증가율이 증가, 그 다음 사상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북밸류 배수가 0.8에서 2배에서 지금 이제 3에서 한 4배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밸류 배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매우 강력한 메모리 사이클을 고려해 볼 때 샌디스크의 주가는 장부가치 대비해서 한 3배에서 4배까지도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은 매출의 증가율이 증가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중국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강화형 솔리드 스테이트 있죠. 이 드라이브 그러니까 SSD 이런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SSD의 드라이브 시장 점유율 확대도 계속해서 확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레이팅을 본다면 19명이 일단 지금 바이든급을 주고 있고, 이제 목표가를 본다면 114불 정도로 되고 있다. 평균 목표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와 2017년도에는 클라우드 최종 시장의 비트 성장률이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샌디스크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단기 낸드 가격의 추세를 고려해 볼 때 매출과 매출 총이익, EPS 이런 것들이 모두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은 BICS A 기반에 있어서 ESSD가 샌디스크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시작하는 2020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더 큰 폭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대부분의 심리 이후에 관세의 미래가 상당히 불확실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잠재적인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관세 부과에 대해서 합법성에 좀 의문을 제기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가는 상승하면서 채권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국채금리는 좀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경제활동, 인플레이션, 연주정책, 금리, 그리고 달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들이 정말로 지금 이제 관세가 철폐되느냐? 자,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구두 변론이 진행된 이후에 미국 대법원이 중요한 관세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일부 보수파 판사들이 트럼프 변호사에게 한 질문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회의적이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칼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유리하게 내겠다. 자, 그런 판결 가능성이 27%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동부 시간 10시경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시작하기 직전에는 45%나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 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27%밖에 되지 않고 있고, 폴리마켓 역시도 32%로 제시했는데 변론 전에는 47%, 그 후에는 18%까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차이저치인.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결이 조금은 불리하게 나오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제 백업 관세를 갖다가 백악관에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가 법정에서 부결될 경우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다른 법률에 의존할 수 있는데, 특별히 1974년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150일 동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있고, 또 불공정 무역 관행에 적용되는 301조에 따른 표적 관세의 부과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국제무역법원은 122조가 전 세계 관세 부과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정부는 또한 미국 무역을 차별하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1930년 관세법 338조에 대해서 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의 연구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세에 대해서 한번 본다면, 관세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은 부정적인 생산성 충격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자,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중기금리를 급격히 낮추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거의 다 일단 장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이쪽에서, 거기에서 특별히 만단위가 있는 뉴욕 시장이 있죠. 여기서 선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좀 압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주식들이 좀 압박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망단위의 공략 중에 하나가 임대료 동결입니다. 지금 방 하나에 3,500불 이렇게 하니까 동결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임대료 규제 대상되는 부동산에 노출된 뉴욕 소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뉴욕시에는 한 100만 채 아파트에 임대료 안정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임대료 인상이 중단되면은 이런 기업들은 수익이 감소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은행에 약간의 노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은행을 본다면 프레그스타 은행이 있다는 겁니다. 뉴욕의 임대료의 안정화 주택을 포함한 대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 맘단위가 6월에 예배 승기에서 승리한 다음날 주가가 한 4% 정도 하락을 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도 조금 상승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봐야 될 기회들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래그스타의 지금 레이팅을 본다면 18명이 바이든급을 주고 있고, 평균 목표가를 본다면 14불 정도를 주고 있는데, 자, 그 이유로 본다면은 현재 시장이 에릭 애덤스죠. 자, 이 사람이 임기가 만료된 뉴욕시의 임대 가이드라인에
위원회를 갖다가 모두 재지명한다든지 12월 31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위원을 갖다가 지명해서 자리를 채운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해당 목표의 잠재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당 만나니가 와서 에릭 아담스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바꾼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더 많은 임대 상승률의 상승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에는 피자헛을 매각을 검토하면서 용 브랜드를 매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에는 용 브랜드를 갖다가 지금 기존 비중에서 상회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165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용 브랜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자업 사업에 대한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발표한 후에 이러한 등급 조정이 이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피자업 프랜차이즈 매각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자업 매각 예상으로 2027년도의 예상 주당 순이익 EPS는 7.64달러에서 7.1달러로서 좀 하락이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이익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특별히 자본 지표도가 낮고 피자업 매각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 이런 것들 고려해 볼 때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타코벨 자체가 시장 점유율 확대함에 따라서 타코벨에 대해서 강세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음은 타코벨이 신중하면서도 회복력이 강한 소비자층을 확보하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모든 소득계층에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가정과 젊은 소비층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자리 숫자의 쇠고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회사 소유의 마진 자체가 올해 24%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팅을 갖다가 32명이 지금 홀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지금 이제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은 한 161달러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애플의 제조업체의 성장 프로필과 애플의 가치가 좀 분리된다. 그래서 옵션을 통해서 애플을 거래하자.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좀 옵션을 통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애플이 어떤 식으로 좀 약간의 좀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지, 저기다 오렌 버핏이 왜 이렇게 파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애플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AI 도입에 있어서 여전히 보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비전 프로에 대한 야심은 메타에서 좀 밀려났다는 것들 또는 최신 아이폰 17이나 에어 라인업 이런 것들이 새로운 하드웨어 슈퍼사이클의 징후를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들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리고 업그레이드의 탄력성이 약해지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프리미엄을 주고 지불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업계 평균보다도 낮은 성장이 전망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 기업 대비해서는 50%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순이익률만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상당한 하방 위험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P 레이쇼 이런 것들도 업계가 한 21배수인데 33배수로 좀 프리미엄 붙어 있고 EPS 성장률 역시도 12%인데 8%로 좀 낮게 되고 있죠. 9% 정도. 그다음 예상 매출의 성장률 역시도 7.3인데 5.6밖에 되지 않고 있고 순이익률만 조금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거의 다 낮은데 순이익률 요것만 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자, 아무래도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적인 측면을 본다면 AI 출시에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애플의 생성 AI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기기 업그레이드 촉진이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들 또한 중국과의 경쟁을 통해서 주력 제품의 강세, 그 다음 소비자 수요의 부진이 아이폰 판매의 구조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들, 마진의 압박이 또 있다는 것들, AI 인프라의 상승에 인프라 비용의 상승과 공급망의 현저화로 인해서 장기적인 수익성이 위협받을 수가 있다. 또 소송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들, 반독점법의 판결과 규정 준수 비용으로 인해서 플랫폼의 유연성, 번들링의 전략이 좀 제한될 수 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약세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AMD 한번 보겠습니다. AMD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 주가가 좀 하락했죠. 아침장 좀 하락했다가 장막판을 가면서 계속 상승이 일어났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골드만삭스는 중립적인 평가를 주면서 목표 주가 210달러를 주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 상승세에 힘입고 있죠. 그래서 분기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그럼에도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마진 하락으로 상승은 되었지만은 높은 기대감 속에서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인데 특별히 마진 측면에서 본다면 AMD의 강력한 데이터 센터의 성장세
또 이런 것들이 시장 예상치와 거의 일치한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지만은 매출의 총이익률, 그다음 운용 비용 등 이런 모두에서 단기적인 재물의 부족이 실망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매출의 총이익률하고 운용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AMD는 GPU 데이터 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잠재적인 자금 조달의 위험이 있다는 것들, 또 높은 고객의 집중도, 고객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 않고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아무래도 지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향후 분기에서 이런 거래의 매출 흐름이란지 실행 일지에 대한 확신이 좀 커진다면은 다 투자 의견을 조금 더 매수로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이치뱅크는 보류로 주면서 $250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AMD는 또 한 번의 강력한 실적 보고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추정치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고는 애널리스트 데이 있죠. 요때 일단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별히 AMD의 탄탄한 기술 로드맵, 그 다음에 실행력이 향후 몇 년간의 강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 동력이 이미 모델에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2027년도 주당 순이익이 한 $10 정도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PT를 갖다가 프라이스 타겟 $250, P 레이쇼 25배로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 가중치 주면서 $260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MD는 3분기에 상승세를 보였는데 추정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고 4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소폭 상회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게이밍 부분에서는 강세를 보였지만은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 게이밍 부분에서는 상당히 일단은 좀 많은 그런 강세가 일어났죠. 특별히 MI355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경영진은 평가하고 있고, 내년에 렉스케일 제품에도 집중하는 것이 분명하고 있다. 조금은 일단 좀 좋게 보고 있는 것이 모건 스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AMD나 팔란티아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논리가 어떻게 줘서 260불 CD가 주고 있고 중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AMD는 클라이언트 게이밍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매출의 증가가 3분기 매출의 한 91%를 차지하면서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AI 사업의 전분기 대비 성장의 둔화로 인해서 About Ahead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AMD의 장기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데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6년도에 AI 매출은 17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매수 측에서는 이미 이러한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은 매수 측의 높은 기대감을 고려하면서 중립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JP모건 한번 보겠습니다. 중립주면서 $270 주고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좋았는데 조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다른 것보다 매출이 각각 36%, 약 2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것들, 또 4분기에도 다시금 감소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불안하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 수준에서는 충분히 평가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AMD가 내년에 렉스케일의 AI 시스템을 출시함에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행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바클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립 주면서 300불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함께 새로운 AI 관련된 발표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 GPU의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서 자신감을 내비추고 있는데, 특별히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새로운 장기 실적 모델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시장은 OAI가 인수된 그런 2016년도 하반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고, MI450 시리즈가 인스팅트 제품군의 또 다른 주요 변곡점을 나타내는 등 이미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다. 결국 AMD는 AI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데이를 통해서 촉매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단 애널리스트 데이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를 본다면 고래가 좀 많이 매도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데이터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를 CD그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유자들이 토큰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암호화폐 가격이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있죠. 대량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소규모 소매 지갑들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대규모의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자로 좀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특별히 위험 자산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암호화폐 AI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고래들이 털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지난 몇 주 동안 비트코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10월에 계절적 호조 자체를 통해서 2028년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중의 무역 갈등으로서 고정된 한 달 중반에 고레버리지의 디지털 자산의 포지션 연쇄적으로 증산이 됐기 때문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큰 손들이 좀 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이치뱅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장기적으로 주식을 고수하는 그 자체가 왜 이익이 되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20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도이치뱅크는 25년 동안 전 세계 주식이 현금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인 것은 경우가 당 0.8%에 불과하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주식 자체는 현금보다 0.8% 낮은 성과를 보이는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게 되면 7.5% 낮은 성과를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양한 시장에서 5년 기간 동안의 주식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는 13.6%였다. 즉 CAP의 비율과 주가 수익 비율, 낮은 배당 수익률 등 높은 가치평가는 앞으로도 수익률이 약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투자자들이 직면한 수많은 위험들이 있죠. 시장에서의 높은 평가부터 시작해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까지.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시장에서 돈을 빼서 매트리스 밑이나 적어도 저축 계좌에 넣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뱅크의 분석가 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왜 그것이 나쁜 생각인지를 정확히 밝혔는데 200년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런 결론을 뒷받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2세기 동안에 56개국에서 거래된 주식의 수익률을 포함하는 은행의 글로벌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서 25년 동안 주식이 매트리스 밑에 있는 현금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인 경우는 0.8%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발견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1990년대 시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일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원금을 회수하는데 30년 이상을 기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25년 동안에 명목상의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 특이한 현상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요럴 때 말고는 일본에서 이게 특이한 디프레이션이 계속해서 되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자, 그거 외에는 주가가 거의 다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일본처럼 높은 가격에 안 잡아야 되는데 주식이 약세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이유를 보여주는 것들의 확실한 지표 중에 하나가 높은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케이프 비율이 쪽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거고 그다음 P 레이쇼 두 가지로 사례를 꼽을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 본다면 모두 두 개다가 높은 수준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서 이런 것들이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기업의 이익의 1달러당 지불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즉 비율이 낮을수록 투자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P 레이쇼를 본다면 23배를 넘어서서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5년, 10년, 15년의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래서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주식이 낮은 배당 수익률도 또 다른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재 S&P 500의 최근의 배당 수익률이 이보다 낮았던 적은 거의 없었다. 자, 그런 식으로 현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사이클의 잘못된 시점에 진입하게 되면 실질 수익률이 장기간 약세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처럼 높은 가격에 빅테크를 잡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데 좀 힘이 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익률이 다각화된 주식 포트폴리오에 적용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특정 개별 주식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것이다. 기대하는 투자자는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90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전 세계 주식의 대부분은 1개월 만기에 미국 국채 포트폴리오다 수익률이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에는 시장에서 창출된 부의 대부분은 소수의 고수익 주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너무 높은 가격에 잡지 않고 밑에서 잡게 되면 더욱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게 기준점이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